예, 생일 기출 분석 세 번째 시간 영상 들어갈게요. 자, 지난번에 10번까지 했었고, 예, 12번 가도록 할게요. 이건 별건 아니에요. 근데, 자, 갑을 보시면 해 원조고, 갑은 롤스입니다. 자, 고통받는 사회의 특징은 여러분들 이제 빈곤한 사회인데 그 원인이 부나 돈이 없어서, 돈이나 자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죠. 정의로운 정치인데 우리가 이제 교과 수업 때는 선생님이 주로 뭐 인권, 민주주의 같은 정치 제도로만 얘기했지만 이제 롤스는 뭐 제도 그런 정치 제도를 정당화하는 이제 그것으로서 정치 문화, 그다음에 정치적인 전통이 결핍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문화와 전통,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정치 제도를 정의로운 정치 제도를 확립하는데 이제 영향을 미치죠. 정치 문화나 이제 전통.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청렴, 부패가 아니라 이제 청렴 이런 거는 이제 뭐 제도까지는 아니고 정치적인 그 나라의 문화나 전통인데 이게 이제 잘 정립된 나라는 이제 정의로운 정치체를 잘 만들 수 있지만 이런 게 청렴이 없이 부정부패한 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막 착취, 막 이런 게 억압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회는 이런 것도 결핍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 문화와 전통, 꼭 제도, 인권, 민주주의 이런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이 측면에서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15번. 자, 15번 갑은 이제 갈퉁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좀 여러 번 출제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만. 1번. 갈퉁에 따르면 이제 평화는 어떤 경우라도 이제 이런 말로 하니까 애들이 이제 조금 나오니까 애들이 조금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평화는 어떤 경우라도 평화적 수단으로만 성취된다. 이건 이제 강력한 평화주의를 얘기했던 갈퉁이 긍정할 내용이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는 게 갈퉁 같은 경우에 선생님 그러면 칸트도 평화주의자긴 한데 칸트는 예외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방어전을 위한 그런 경우에는 뭐 방어전을 위한 군대나 전쟁은 괜찮다고 보는데 갈퉁은 어떻게 보냐? 이건 갈퉁의 입장에서는 절대 출제를 못하긴 하는데 그냥 교육과정 이탈 느낌이 있지만 얘기를 하자면 갈퉁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항상 평화적으로 그러니까 폭력은 어쨌든 폭력으로 대항을 하면은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평화적 수단 이거는 근데 출제는 안 될 건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7번 분배적 정의에서 갑은 이제 롤스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냥 한번 오랜만에 좀 볼게요. 정의의 1차적 주제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기본 구조이다라고 얘기하고,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사회 정의의 주제가 여러분들 롤스에 따르면 단순히 이제 돈, 재화의 분배도 있고, 그다음에 지위의 분배도 있고 이거 쉽죠? 근데 쌤이 그때 얘기했죠. 학급의 1인 1역할처럼 어떤 구성원에게 어떤 의무를 주고 어떤 권리를 주고 어떤 혜택을 주고 이런 것도 정의롭게 정해야 된다. 이런 사회 기본 구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의의 주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자 1차적 주제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사회적 재화의 분배, 지위의 분배 이런 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정답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년 수능. 자, 3번 요즘 문제 어렵게 나오는 거죠. 현실주의. 자, 갑을 보시면 이제 모겐소의 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이제 지역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이제 기본 개념은 국제 관계는 권력 투쟁, 국가들 간의 패권, 권력 이게 좀 심한 용어인데 이제 그 국가의 안에서는 권력이라고 해요. 국가 간의 이제 이런 거는 패권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패권도 이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미중 간의 패권 싸움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위한 이제 이건 기본 개념이고 이거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 모겐소가 얘기하는 게 외교 정책 이런 게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군사 동맹이나 이제 이런 거 이거 갖고도 패권을 두고 싸운다. 그 다음에 자 갈퉁이랑 이제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잖아, 그렇지? 근데 모겐소는 이거에 대해서 도덕 판단, 내정 간섭, 상대방의 나라에 대해서 상대방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개입하고 간섭하고 막 방해하는 거 이런 거는 이것도 여러분들 전쟁과 마찬가지로 도덕 판단 안 내려요. 타국의 내부 정치에 대해서 막 간섭하는 것도 당연히 그냥 국가의 1차적인 이제 목적인 국익을 위한 외교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도덕 판단 옳다 그르다 하지 말라. 이게 칸트랑 갈퉁이랑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의 갑은 이제 이것도 분배적 정의. 갑은 롤스고, 이거는 이제 이미 다른 제시문이나 선수로 많이 출제가 됐죠. 자, 우리 이거 지금은 요즘은 잘 출제 안 되는데 이거 배웠었죠. 우연성. 자, 노직은 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했고, 롤스는 이거 써도 돼. 이용해서 남들보다 돈 많이 벌어도 돼. 단 조건이 있어요. 무제한적인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에만, 자기 자신도 포함되죠. 당연히 행운을 타고난 자기 자신도 포함되지만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이게 조건이죠. 즉 조건부 허용되죠. 그 경우에는 조건부 허용, 이거 써서 돈 많이 벌어도 된다라는 게 이제 롤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이거죠.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연성으로 취한 이득, 이걸 활용한 이득은 정당화될 수 없다. 얼핏 보면 되게 그렇게 보이지만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단 물론 이것도 잠깐만, 자 보시면 이것도 롤스 할 때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물론 이제 원초적 상황에서는 이거에 대한 그 지식, 알미 이제 배제된 채로 합의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회, 이제 그 결과물인 이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이걸 아예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를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원초 상황에서는 이거를 배제하지만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우연성, 행운 이런 거 배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연성으로 인한 취득은 정당화될 수 있어요. 단 이거를 따르는 경우에만. 알겠죠? 자, 2번. 이거 이때 처음 나왔는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실제 재산이랑 재산에 대한 권리, 이거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이때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권은요 눈에 안 보여요. 재산권은 권리야. 권리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한 권리,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똑같이 분배돼야 되죠. 그쵸? 여자도 남자도 흑인도 백인도 똑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빼버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사유 재산 혹은 뭐 소유 물건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죠. 그쵸? 내가 그래서 재산권에 따라서 물건을 얼마나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얼마나 획득을 했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병천이 10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다른 애들도 다 10의 재산을 갖고 있었는가? 아니죠. 노동한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애는 10, 어떤 애는 5, 어떤 애는 3 이렇게. 그러니까 권리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되지만 실제 소유물은 차등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구분 꼭 하셔야 돼요. 이거 갖고 계속 낚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심지어 작년 수능에서 로크 가지고도 이거 장난쳤죠. 로크 가지고도 이걸 장난쳤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평등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들끼리 똑같이 했으면 평등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들끼리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2번 조심하셔야 돼요. 자, 5번. 이거는 이제 안 나올 것 같은데, 갑을 천부적인 운과 달라. 이건 재능 외모죠. 사회적 운. 이거는 부모랑 관련된 거죠. 부모의 재산 이런 거.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이지 않다. 이거는 이제 노직의 입장에서는 몰라도 돼요. 노직은 당연히 이런 운들이 모두 다 임의적이라는 거 인정하겠죠. 그렇죠? 다 랜덤한 거지. 누가 뭐 전생에 이색에 이세카이에서 뭐 내가 뭐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지금 부잣집에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치? 노직도 이건 인정할 거야. 자, 이건 롤스만 보면 돼. 롤스는 천부적 운도 도덕적 관점에서, 선악의 관점에서 임의적이고, 사회적 운도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이. 이건 그래서 노직은 몰라도 되고요. 롤스가 확실히 틀렸어요. 알겠죠? 근데 이건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시는. 자, 그 다음에 14번. 자, 교정적 정리에서 칸트 볼게요. 자, 정언명령 쭉 보면 나오는데, 자, 이것도 이제 한 번도 안 나오죠. 특이한 거죠. 자, 칸트는 형벌에서 정언명령 한번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범죄자가 다른 사람한테 해악을 끼치면, 예를 들어서 뭐 죽이거나 물건을 뺏거나 이런 거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런 해악을 너 자신에게 가하는 것과 같다. 뭔 소리냐? 왜 타인을 죽이는 게 너 자신에게 가하는 거? 이거 비유죠.
범죄자 내면의 도덕성이 남들에게 나쁜 짓을 하면 니도 손해 보는 거야. 왜? 니 도덕성 깎여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문제화 시킬 선지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것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나오죠. 좀 더 보면 인간은 내적 자유를 지닌 것다. 이건 범죄자도 마찬가지야. 범죄자, 살인자도 그래서 살인, 범죄 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인간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죠. 근데 범죄는 그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야. 그렇지? 그러니까 네 자신에게 피해 입히는 거랑 똑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5번 해외 원조에서 자, 기억 볼게요. 자, 이것도 그냥 볼게요. 이거 이제 갑은 이제 싱어고,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애들이 이제 낚시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싱어가 얘들아 얘기하기에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람 혹은 나랑 인종이 똑같은, 나랑 거리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자, 아예 원조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을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우리나라 지리적 근접성, 인종적 친화성 이걸 가지고 이걸 근거로 원조를 하지 말라는 거지. 자국민을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거 아예 원조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경우의 수가 있죠.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확률의 문제예요. 확률과 통계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를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자국민에 대한 우선 원조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도 공리주의에 따른 있죠. 어떤 경우에 이건 가능성을 되게 더러운 선지야. 가능성으로 얘가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자라면 원조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랑 인종이 똑같은 사람이 절대 빈곤자라면 나랑 지리적으로 가까운 속초 시민이 예를 들어서 절대 빈곤자라면 원조하는 게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싱어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이거를 기준으로 이거를 우선순위의 근거로 삼지 말라는 거지.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답은 5고요. 그 다음에 16번을 보시면 C이면 잠깐 볼게요. 갑은 레건이고 을은 테일러고 병 칸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로 갖고 보시면 자, C2는 이제 이게 되겠죠. 칸트가 레건이랑 테일러한테 비판할 내용이죠. 자, 이것도 뭐 크게 의미가 있는 선지는 아니고 그냥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선생님 선정했고,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행위 주체는 여러분 도덕적 행위의 주체와 대상이라는 말 조심하셔야 되죠. 그렇죠? 주체는 여러분들 도덕적 행위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 단어에 따르면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인간들의 도덕적 지위가 서로 평등하다. 이거는 칸트도 레건도 테일러도 다 긍정할 내용이죠. 그렇죠? 인간들 간의 도덕적 지위는 다 평등하죠. 남녀노소, 흑인, 백인,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도덕적 지위는 똑같아야 되죠. 그렇죠? 이게 우리 기본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 세 명 사상가 전부 다 긍정할 내용이라서 틀린 거다. 알겠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을 보시면 이제 시민불복종이고 이제 롤스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놓친 게 있는데 여기 제시문 하나만 여기 별 붙였어요.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다. 자연적 의무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롤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체제 안정에 기여하는 자연적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롤스에 의하면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식민불복종이 정당화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수능에 나올 것 같은데, 구성원들은 체제의 결함,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주의 체제나 이제 그런 곳에서도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인 결함이 있죠. 부정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권력자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혹은 뭐 이렇게 밑에 시민들만 그렇게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결함을 동등하게 분담해야 된다. 이것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깊이 있게 나니까.
3번을 보면 자, 민주적 권위에 맞서는 모든 위법 행위는 체제의 안정을 해친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좀 내용은 새로운데 민주적 권위에 맞설 수 있는 위법 행위, 위법 행위 여기에 시민불복종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시민 그리고 이제 롤스에 하면 시민불복종이 체제 안정을 반드시 해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말을 써가지고 이제 조금 그 불완전한 선지를 이제 완성시켰는데 그런 모든 시민 불복종이 그 정당하게 이루어진 정당하게 실시된 시민 불복종은 체제 안정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거에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X. 자, 볼게요. 자, 9번 해외 원조고 이거 이 옛날에 한번 크게 생활과 윤리에서 이제 오류 논란이 났었던 건데 그래서 이건 영양가는 없고 그냥 선생님이 설명만 할게. 자, 을은 피터싱어고 자, 부유한 국가의 모든 시민. 그러면 부유한 국가의 여러분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겠죠? 경우의 그러면 당연히 부유한 국가의 얘네들은 당연히 안 들어가 먼저 안 받아 있고 여기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물론 절대 빈곤인지 아니면 상대 빈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 나라면은 웬만하면 사회복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해외 원조가 없어도 솔직히 말해서 해외 원조가 없어도 이 나라 안에서 그 국가 내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 도울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경우의 수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 평가원에서 얘기한 거는 모든 시민이라 하면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부유한 국가인 미국에도 절대 빈곤자인 굶어 죽는 수준의 노숙자가 있을 수 있다. 얘네는 그러니까 원조의 우선순위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미국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되니까 우선순위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굶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원조의 대상 안에는 들어간다. 하지만 순위는 낮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그래서 대상에는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11번 답은 시민불복종 롤스고요. 자, 선생님이 그 교재에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의 관계 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민불복종은 1번 민주적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행위다. 자, 중요한 건 구체적인 법이나 정책이 아니라 아까 민주적인 체제, 우리 사회 체제. 쌤이 그때 그래서 설명했잖아. 시민불복종은 담임 선생님의 합법성은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담임 선생님의 일부 규칙만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은 시민들이 인정해. 뭘 인정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체제, 민주주의 체제가 합법적이고 있다 이런 거란 거를 인정해. 합법성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약간 얘기하자면 시민들이 당연히 민주체제가 합법적이다라는 거 인정하겠죠. 당연히 민주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 봐도 민주주의 체제가 좋다라고 이게 좋은 사회라는 것도 인정은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도 암덩어리 같은 요만한 이제 이런 부정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자는 거지. 요거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합당하고 합법적이고 이런 걸 다 인정하는 게 시민불복종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2번 조금 윤사스럽긴 한데 윤사스럽긴 한데 칸트 좀 자세히 볼게요. 자, 도덕법칙은 이성적 존재자에게 의무의 법칙이다. 이건 좀 윤사스럽긴 하네. 이성적 존재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인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사 배우는 알겠지만 이제 이성적 존재가 인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신적 존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칸트도 기독교인이었어요. 자, 근데 신은 완벽한 존재라서 그냥 도덕법칙 그 자체야. 그러니까 개쩔어. 근데 인간은 우리 환경윤리로 치면 쌤이 저번에 환경윤리 한번 할 때 얘기했는데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짐승 같은 면도 있고 인간다운 면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만히 둬도 여러분들 알아서 도덕법칙 잘 지키는데 얘는요 자꾸 자석처럼 끌려다녀요. 뭐에? 욕망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나쁜 게 아니야. 도덕적 강요라는 게 좋은 말이야. 칸트는 이게 필요하다고. 인간은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인간은 자꾸 학생들처럼 가만히 두면 얘들이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고 자꾸 맨날 딴짓하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강요해야 돼. 끌고 가야 돼. 알겠죠? 이런 거를 이제,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알아둬요. 법칙에 대한, 그래서 인간은 그런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의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제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칙에 대한 존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필연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필연적으로 하는 거,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칙에 대한 존경,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생윤에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이건 이제 윤사는 되게 많이 나왔는데 생윤은 이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자, 불성 일단 좋은 말이야. 불성 무슨 뜻이냐면 부처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 부처의 본성이면 악하겠어요? 선하겠어요? 뭔가 선이죠.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이것도 어떤 불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이 불성은 원래는 없는데 우리가 얻어가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이미 있는 거다. 이 정도. 생윤한 애들도 한번 불성이 한번 출제가 됐구나, 이런 거 알아두자. 알겠지? 자, 16번 삶과 죽음, 그 다음에 갑은 에피쿠로스. 자, 1번 볼게요. 죽음 이후에 비로소 선의 본질이 드러난다. 자,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죽으면 쾌락도 못 느껴요. 감각의 소멸이죠. 감각 소멸이죠. 그러면 쾌고도 못 느껴, 고통도 못 느껴. 그쵸? 근데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세계관에 따르면 쾌락은 선이죠. 고통은 악이죠. 그러니까 악도 드러나는 게 아니고 선도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X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윤사처럼 에피쿠로스도 생활관리 에피쿠로스도 되게 이제 얕게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약간 쾌락주의적 관점, 선과 악을 가지고 여러분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18번을 보시면 가는 이제 현실주의예요. 자, 1번 국제관계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행위제로 강조된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현실주의에서도 여러분들 국제법이나 특히 이제 뭐 행위자니까, 여러분들 법원 행위자가 아니니까 국제기구가 존재한다라는 건 인정하거든요. 근데 현실주의에서는 얘네들이 행위자라고, 국제관계 행위자라고 능동적인 행위자라고 간주를 안 해요. 왜냐하면 국제관계에서 국가,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을 막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움직이고 막 하는데, 현실주의에 따르면 얘네가 UN 같은 국제기구 존재는 하는데 허수아비야. 힘이 없어. 그러니까 현실주의에 따르면 무력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기력하고 국가들의 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주의는, 뭐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는 능동적인 행위자, 여기서 말하는 행위자는 능동성을 가진 그런 거라고 간주하는데, 능동적인 행위자라고 간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제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존재하지만 무능력하기 때문에 국제관계에 능동적인 행위자로 간주를 안 해요. 오직 개별 국가만이 그래서 유일한 행위자. 이거 애들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행위자로 간주된다. 맞다고 보면 되고, 마찬가지로 국제법도 이번에 너네 고3의 학력평가에서는 출제가 됐지만 국제법의 존재 자체는 인정해요. 근데 그게 진짜 도덕적인 규범으로서의 그 칸트가 말하는 도덕 법칙에 기반한 그런 국제법이 아니라 존재는 하는데, 솔직히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막 바뀌고, 그 다음에 지네 유리할 때만 준수하고, 그런 식으로 국제법이 도덕 법칙에 근거한 게, 도덕 규범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냥 강대국의 이익에 따라 막 바뀌는, 약간 유사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윤사한 애들은 소피스트의 그 트라시마코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런 것처럼 그 정의를 국제법으로 바꾸시면 조금 그 현실주의적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보고 좀만 쉬었다가 좀 더 이어서 있다가 영상 더 할게요. 영상이 중간에 끊겼는데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7번을 보시면 심일복종 내용, 이거 이제 롤스인데 여기에 조금 새로운 게 있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그 분배적 정의에 있는 요거랑 연결지어가지고 이것과 두 가지를 연결지었는데, 이제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관점에서 합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민주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회의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회에서 권력자인지 약자인지 모르니까 이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 소수 권력자들에 의해 가지고 사회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정당한 시민 불복종에 대한 조건들, 정당한 조건들을 채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원초적 입장의 합의 과정에서 이거를 위해서 시민 불복종의 정당한 조건들을 채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2번을 보시면, 자 그러니까 정의의 1원칙이나 2원칙 이렇게 내면 문제가 되게 쉬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냅니다. 바로 자 뭐 공직을 맡을 권리, 혹은 뭐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뭐 어찌됐든 뭐 공직을 맡을 권리나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기회의 균등의 원칙으로 볼 수 있지만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 기본권과 관련된 거니까 정의의 1원칙. 자 이거를 침해죠. 제한이 아니에요.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 침해하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죠. 이거는 시민 불복 대상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러한 정책이 롤스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되지만 무조건 또 시민 불복종 해야 된다고 보진 않습니까?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거지 반드시 시민 불복종을 실시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 체제의 효율성, 너무 사회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상 자체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0번 환경윤리에서 병원 간단한 겁니다. 자, 레오폴드에 의하면은 이제 대지의 이용, 이거를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그동안 지금까지 이런 대지의 이용에 대해서 경제적 관점으로만 봤는데, 많이 아니라 플러스죠. 플러스 앤드 플러스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모두 윤리적 관점에서도 봐야 한다. 그래서 레오폴드가 경제적 관점에만 기초한 자연 보존 체계, 사실 이제 여러분들 생태 중심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생태계 보호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경제적 관점에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된다. 근데 이제 레오폴드는 생태계 보존하는 거는 좋지만 그 사람들의 문제점은 경제적 관점으로만, 이것만 보고 대지 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거 플러스 윤리적 관점, 심미적 관점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단어만 조금 보고 할 건데요. 생명에 대한 권리, 이거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생명에 대한 권리니까 이건 이제 그 어디냐, 사형에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 다른 존재에 의해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해외 원조에서 또 하나 볼게요. 자, 리을. 자, 을은 이제 공리주의잖아. 공리주의니까 이제 싱어고, 원조 주체는 또 잘 봐야 되죠. 원조 결정 시에 자기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여기에도 나오지만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자기 이익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배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중립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거는 똑같이 고려하는데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하는데 이 결과로 어떤 게 더 사회적으로 크게 이득이 되냐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우선할 수도 있어요. 이게 더 나한테 더 큰 사회적으로 더 큰 결과를 준다고 하면은 이걸 우선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걸 우선하고 원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이익을 아예 포기하는 거 아니고 둘째,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고려해서 원조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원조를 할 경우 나한테 너무 큰 피해가 오는 경우에는 원조를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싱어 입장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사상문제 이건 16번은 이제 그 생사관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자 내용이죠. 자, 죽음을 애통해 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도의 본성을 배반한다. 왜냐하면 도의 본성은 여러분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배반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표현만 좀 잘 기억해서 자신이 보던 본성. 무차별의 도덕법칙, 이것을 망각하고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그런 차별의 정신에 근거한 것이다. 알겠죠? 자, 이러한 도의 법칙이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에 이렇게 부여되는 그것을 도가에서 뭐라고 부르냐? 그것을 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도와 덕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유교도 쓰고 도가도 쓰는 용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은 이제 오랜만에 보는데 하버마스 담론윤리에서 이제 요거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상호는 인정의 자세 맞는 말이에요. 자, 이게 틀렸죠. 타자를 나와 완전히 동일하. 그러니까 그 의견 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봤을 때 선생님 조금 선지가 복잡한데, 그러니까 의견 통일은 타자와 내가 의견 통일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그냥 그런 걸 넘어서 그냥 완전히 동일화 이렇게 약간 표현을 했어요. 지금 여기 나지만 이거를 조정해가지고 의견 통일은 가능한데, 선생님 봤을 때 이게 틀린 이유는 타인의 존재를 나와 완전히 동일하, 이게 아마 틀린 거야. 의견 통일을 조금 넘어선 것 같아. 조금 너무 오바스러운 선지라서 그래서 틀린 것 같습니다. 자, 18번은 이제 그 분배적 정의. 여기에서도 좀 좋은 선지가 있는데, 니은 리을 볼게요. 니은 이거 노직이죠. 을은 노직이에요. 자, 분배 정의의 정형적 원리, 이거 노직 일단 싫어하는 거죠.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한다. 자, 이거는 노직이 이제 정형적 원리를 깔 때 쓰는 말 맞습니다. 정형적 원리는 필연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필연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노직이 이거를 재분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뭐 범죄에 의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에서 재분배. 근데 이제 이게 왜 틀린 거냐면, 이제 그런 특이 사항에서 재분배는 인정하는데 이게 틀린 거야. 이게 필연적이라는 건 무조건적이라는 거죠. 100%. 그러니까 얘는 이제 노직은 무조건 재분배해야 된다가 아니고 한 100% 재분배가 옳다 이게 아니라, 부정의가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한 10%의 경우에만 재분배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100%. 그러니까 정형적 노직이 이제 비판한 건요, 정형적 원리는 무조건 100% 재분배하는 게 옳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애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노직이 당연히 재분배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틀린 이유는 정형적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옳지 않다. 그래서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리을은 이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것도 그냥 용어만, 그냥 사용권 이거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사용할 권리겠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단어만 잘 이해하면 돼. 알겠지? 뭐가 나오든. 배타적, 타인이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번. 자, 칸트 영구평화론이고, 칸트는 당연히 왕정인 국가보다 공화정체의 입법권과 사법권이 나누어진 그런 공화정에서는 권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 의해서, 왕정에서는 왕이 지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공화정에서는 이게 포인트야.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근데 이제 공화정체가 여러분 민주제도는 아니에요. 이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칸트는 민주주의를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왕정이 아닌 공화정, 권력이 왕한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다.
약간 로크랑 뭐 루소나 이제 이런 로크랑 비슷하게 이런 체제에서는 전쟁이 잘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공화 정체인 나라들이 평화 연맹에 와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롤스 해외 원조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 당연히 이거 둘 다 맞는 말이야, 얘들아. 도덕적으로 이게 선생님 맞죠? 도덕적 관점이고 이거는 이제 이익 관점이라고 했었지. 구성원들의 이익도 합리적으로 추구해주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 사회 제도가 합당하게 도덕적으로 잘 운영된다. 그래서 둘 다 맞는 말이 알겠지? 둘 중 뭐 이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기업 사회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 원조는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선생님이 그 뭐냐 교재도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정답 보기 그 당시 조금 어려웠는데 당연히 원조의 직접적인 원조의 목표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원조의 직접적인 목표야. 알겠죠? 근데 이제 롤스는 이게 되면 이게 알아서 따라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해주면 그 나라가 이제 국내적으로 정의로운 사회 제도와 복지 정책을 해가지고 빈곤이 해소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조의 직접적 목표는 사회 제도 개선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봤을 때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롤스가 이걸 아예 무시한 건 아니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갑은 플라톤이고 을은 이제 칸트예요. 자, 아름다움의 원형이란 말 나오면 이거 이데아죠. 이데아라고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데아.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그리고 아름다운 작품 밖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자, 칸트랑 둘 다 플라톤도 예술이라는 거는 미적 가치를 다루는 이제 그런 활동이고 칸트도 미적 가치를 다루는 활동이라고 둘 다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칸트도 예술과 그 윤리 영역을 구분하죠. 그래서 윤리는 옳고 그름의 가치를 다루는 거고 예술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다루는 게 맞는 거야. 알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9번을 보시면 이거 지옥관인데 갑은 공자고 을은 플라톤이에요. 되게 생소한 조합인데 이것도 사실 선생님이 좋은 문제에서 갖고 온 건 아니고 조금 그 당시 논란이 있었던 거라서. 자, 리을 구성원들의 역할이 분담되면 일단 역할 분업 둘 다 인정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가가 이상적 국가가 실현된다. 이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XX로 나왔어요. 아니다. 이게 틀린 거지. 그냥 역할만 분담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뭐가 필요해? 덕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틀렸다고 이해하면 돼. 근데 그 당시에 좀 논란이 있었어.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야 된다. 그래야 이상적인 사회다. 자, 그 다음에 10번 분배 정의에서 C 누구냐? 자, 을은 롤스예요. 예, 그쵸? 자, 리얼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최소 극대화 이익 극대화는 여러분들 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조건 없이 보장돼야 되는가? 아니죠. 조건 있죠. 그래서 틀린 거야. 그 조건이 뭐야? 1원칙이랑 차등의 원칙 중에서 뭐야? 기회균등. 이게 전제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그 정의의 원칙 간의 위계를 봤을 때 1원칙이 제일 우선돼야 되고 먼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한다는 건 중요하기도 하지만 시간 순서로 봐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야 되고 이거 돼야 되고 그 다음 2순위가 이거죠. 이게 다 전제 조건으로 딱 성립됐을 때 그제서야 최소수혜자 이익 극대화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자, 11번 요나스 보시면 읽어볼게요. 자, 당연히 이제 이 표현은 당연히 다 알 거고 이제 요거가 좀 생소해서 한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었어요. 그래서 의무를 명령하는 사람 누구예요? 명령자. 명령자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해. 우리 살려줘. 지구 파괴하지 마. 명령하는 자는 미래 세대죠. 오케이? 얘들도 그리고 미래 세대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 뿐이지 권리는 있으니까. 그리고
현 세대는 의무자, 의무를 가진 자. 그러니까 미래 세대는 의무 없죠. 왜냐면 아직 존재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 세대가 해줘야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어려 이렇게 갑자기 용어를 이렇게 바꿔서 내도 좀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기억 선의 탐구에서 악의 인식보다 선의 인식이 효과적이다. 선생님이 이제 그때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선의 탐구. 이거 말장난으로 낚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7월 모의고사에서는 이거 갖고 냈었죠. 공포의 발견술이 선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죠? 악을 통해 가지고 악의 인식을 통해서 선을 탐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러한 선을 탐구한 인간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렇게 선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뭐가 더 효과적이다? 이게 더 효과적이다. 악의 인식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틀린 거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저번에 필기했지만 선의 인식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다. 낮은 것뿐이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1번은 요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냥 효과가 적은 것뿐이야. 그리고 요 용어 꼭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구분하셔야 돼요. 낚시 걸려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그 다음에 12번 시민불복종을 보시면 이제 갑은 이제 싱어고 을은 롤스죠. 이제 싱어부터 보면 이건 조금 여러분들 연계해서 조금 더 응용해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별표를 치시고, 싱어는 공리주의자 입장에서 정당한 시민불복종이어도 자 요거를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싱어가 조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당한 시민불복종이어도 이제 법에 대해서 약간 속된 말로 개기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법에 대한 복종심이 감소될 수 있어요. 예, 있어요. 어찌됐든 위법 행위를 보면서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따라야겠다 하는 게 상승이 아니라 감소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말을 바꿔가지고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당한 시민 불복종과 그 다음에 이 법에 대한 복종, 이 관계를 지금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지만 이걸 갖고 조금 논리적으로 꼬아가지고 낼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자, 3번.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시민복종은 정의감에 의해 상당히 규제되는 사회에서만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롤스 입장에서 맞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정의감에 의해 상당히 규제되는 사회가, 근데 이게 아마 이 표현 때문에 이게 아마 그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의감에 의해서 완벽하게 규제되는 사회가 아마 그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고, 상당이라는 거는 이제 약간 거의랑 같은 말이잖아.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정의감이 있기는 하는데 그게 100%다 규제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80% 정도 이렇게 거의 정의로운 사회. 그래서 이거는 쌤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이 정의감에 의해서 완벽히 규제되는 사회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상당히 규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거의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완벽히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고, 왜냐하면 완벽히 정의로운 사회면은 그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약간 그래서 이 출제 의도는 아마 여기에도 조금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의감에 의해서 완벽히 규제된 사회가 아니라 상당하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5번. 네, 환경윤리에서 여러분들 그 레오폴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생태계에 대한 레오폴드의 관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좀 출제 가능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근데 이거는 아마 수능 완성에서도 이거를 언급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한 공동체는 이제 생명 공동체 돼지 공동체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성원들 경쟁과 협동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협동, 약간 이걸 그 생명과학에서 공생관계라고 하죠. 그 생명체들끼리 서로 협동도 하지만 여러분 경쟁도 하죠. 먹이 두고 싸우죠. 양육강식.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도 낚시 나올 수 있어요. 적자 생존이라고 하지 말고 생존 경쟁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먹이 두고 막 사자랑 하이에나랑 싸워요. 생명체들끼리 싸워요. 경쟁해요. 근데 협동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문제에서 낸다고 하면은 뭐 생명체 뭐 생태계 구성원들은 서로 경쟁만 하지 협동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내면은 틀린 거예요. 알겠죠?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여기까지만 보고 끝낼게요. 자, 19번을 보시면 자, 이것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이면 갑과 병 누구냐? 갑은 칸트, 병은 루소네요. 자, 그래서 이는 루소가 하는 비판이죠. 칸트는 사형은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행돼야 됨을 간과한다. 자, 사회경론 입장에서는요, 시민들의 안전, 사회의 안전 이게 목적이 될 수 있죠. 형벌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목적이죠. 지금 지키기 위해 이제 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칸트는 사형이 그냥 남을 죽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지 이런 사회적인 사회적인 목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루소가 할 비판으로 적절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어쨌든 칸트 입장에서는 사회계약론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칸트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회적 선이다. 그러니까 형벌은 사회적 선을 위해서 집행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칸트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디스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네 번째 영상에서 또 다시 보도록 할게요.